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하우스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하버드 교수님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유형과 어떤 우리의 조직에 적용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실용주의 리더십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니틴 노리와 제임스 버클리 교수님들의 글을 통하여서 실용주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주의 리더십의 성과 중심의 관점에서 다음의 컴퓨터 회사 사례는 경영자가 잘못된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변변치 않은 성과를 기록하던 이 회사의 PC사업본부는 마침내 어느 정도 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부서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PC 제품 풀라인을 개발했는데 제3의 소프트웨어 부서는 주요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벤더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는 시장 잠재력이 큰 네트워킹 제품을 생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제품을 판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경영자들은 본부의 마케팅 담당 임원에게 마케팅 활동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하였는데, 이 임원이 실용적으로 생각했다면 각 부서에 몇 명의 핵심 마케팅 요원들을 파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PC 제품에 관한 판촉과 마케팅을 위해서 새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부서의 경영자들이 사람들 달라, 인력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회사 임원들은 바로 그러한 요청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도리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컴퓨터 회사 임원의 최우선 관심사는 자신이 맡은 전체 마케팅 부서의 어떤 실적이 향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각 부서의 인력 요청들을 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케팅 담당 임원은 공식적인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의 컨설턴트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아니면 외부의 컨설턴트들을 통하여서 조직 내의 어떤 마케팅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시도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들을 달라는 그런 요청은 무시하고 외부의 어떤 컨설팅 요청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컨설팅 요원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을 짜서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임원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참여 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또한 팀 구축 훈련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모든 활동이 전개되는 동안에 이제 새 부서의 경영자들은 마치 로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빈둥거리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상급자는 정작 인력을 채워주는 일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부 컨설턴트나 내부 컨설팅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꼭 이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영자들은 마케팅 부서를 제동하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사업본부의 부서장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는데,
이 부사장은 마케팅 부서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 세 부서에 이제 재배치를 한 것이죠. 그 경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그 세 부서에다가 다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마케팅 부서에는 그런 저런 평범한 구성원들만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평범한 사람들만 이렇게 막 남겨둬가지고 일들을 하도록 한 것이죠. 마케팅 담당 임원은 자기 부서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만 정신없이 그렇게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전사적인 발전에 필요한 거시적인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어떤 마케팅 실적에 빠져가지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잃어버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그의 부서원들을 또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 부서 이 장이 정말 필요한 것도 안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냥 자기 부서의 실적 향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케팅 부서의 그 리더십이 사실 이제 구성원들에게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리더십에서 성과 중심, 실용주의 리더십에서의 성과 중심에 관한 내용이었고, 실용주의에서 성과 중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적 자세이다. 즉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실용주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태도 중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은 불확실성과 돌발적인 사태를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의지인데, 최근 대부분의 기존 경영혁신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영자들에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떤 경영혁신의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돌발적인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전략들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면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경영자들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신속히 행동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경영해 나가는 그러한 앞길은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그러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실용주의적 관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각가지 그러한 어떤 선택사항들이나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를 보수주의나 신중성으로 연상하는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을 강조하는 것은 얼핏 실용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실용주의를 하나의 보수주의 아니면 신중하게 하는 이러한 쪽으로 생각하지만,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보수적이고 또한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실용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좀 약간 맞지 않는 그리고 불편한 어떤 그러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념은 연결되어 있는데 실용주의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경영자들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해나가야지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일단 마음 준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경영자들은 돌발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회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의 역지사지인 것이죠.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도리어 불안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회 요소로 바라보는 이러한 측면이 바로 이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진 리더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사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일단 인식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만들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리복, 여러분 리복 아시죠? 우리 이제 중학교 때도 이 리복을 많이 이제 신발로 신고 다녔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여건 안 됐는데 이 리복에 보면 펌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화가 많이 나왔는데 펌프로 픽픽 누르면 바람 들어가는 거. 이거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걸 신고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 리복의 최고 경영자인 폴 와이어맨, 영어로는 이게 이름이 파이어맨입니다. 파이어맨이 뭡니까? 소방관이죠, 소방관. 폴 파이어맨.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 폴 파이어맨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이어맨은 1989년 유럽의 신발 제조업체 전시회장에 갔을 때 매장에 전시된 상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이제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좋은 기사거리를 찾고 있는 전시회 담당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에 이런 상품 전시회 왔는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쓸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지루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 폴 와이어맨이 직감했다는 것이죠. 파이어맨은 이러한 상황이 리복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도리어 이제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포착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어맨은 이러한 상황에 리복에게 도리어 좋은 기회로서 만약 그가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개발 중에 있었던 펌프, 이게 바로 그 펌프가 뭡니까? 펌프. 막 펌프 이렇게 펌프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에어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그럼 농구할 때 좀 더 쿠션이 잘 받쳐줘서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펌프라는 자사 제품이 고객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공기로 부풀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즉 아직 마케팅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이어맨은 바로 전시회 신제품인 펌프를 바로 거기서 전시회에서, 펌프가 아직 뭐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니고 마케팅 방법이 선 것도 아닌데 그 기자들이 지루해하니까 즉석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니까 지루해하던 기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다가올 거 아니까 취재하고 사람들도 막 다가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이란, 전시회에서 지루해하는 이란 어떤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제품으로 개발 중인 펌프라는 신발로 그냥 쭉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파이어맨, 폴 파이어맨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기회의 포착의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사전 마케팅은 히트를 쳤으며 이러한 격차는 그 신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고, 회사 내부의 제품 개발 및 출시를 또한 이것이 촉진시켰으며,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빨리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생산해내고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막 공급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써,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파이어맨의 대담성은 회사가 제때 제품을 납품할 수 없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으니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 생산해내더라도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은 지킬 수 없는 신제품 약속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화이어맨의 조치는 무모하지 않았으며 그는 신속하며 조심스럽게 어떤 산업 동향이라던가 생산 능력이라던가 자사히 어려울 때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우리 회사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평가했고, 파이어맨은 자사 운영 실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회사의 역량에 대해서 이 파이어맨은 아주 해박하게 잘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거꾸로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온 것인데, 경영자의 실용주의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케팅 계획이나 생산 계획이 완전하게 짜여지진 않지만 바로 그 제품을 적시에 내어 넣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어떤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적시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가 잘못된 성과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배단을 컴퓨터 조립회사의 예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리복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확실성에 대한 리더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토의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의 어떤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리더가 자신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또한 어떤 새로운 생산성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리더가 성과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그 성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도리어 역효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가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어떤 불확실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생산과 또한 매출로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리더의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고집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자신의 어떤 테두리에 갇힐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것을 의견으로 만들고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적인 지성과 사고와 어떤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포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그 대신 바로 우리 회사라든가 우리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가 어떤 시장 환경이라든가 산업 동향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된다면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질과 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한 함께 디스커션하고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들, 좀 더 유연한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리더십 책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 1990년도 정도 되겠죠. 이 미국식 경영이 갈림길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길, 즉 경영의 성배, 홀리 그레일스를 찾기 위한 무익한 탐구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실용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유형의 실용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는 주목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1980년대와 과거에 있었던 이 실용주의가 다시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부상하고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식 경영이 고유의 사고방식, 특히 과거 실용주의로 거둔 성공을 돌이켜볼 때 이는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실용주의를 통하여서 미국이 거둔 그러한 성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실용주의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적절한 그러한 경영의 기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거둔 뛰어난 많은 성과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설계되고 제조되어 전쟁터로 안전하게 날아가기까지는 2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당장 안 보내면 우리가 죽는데 당장 거기 투입해야 되니까는 총력을 다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오늘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전시에는 평상시에 실현 가능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체절명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사람들을 비범한 방법으로 실용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숨하고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는 일체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망하면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을 평상시에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평화의 시기니까 전쟁 시기가 아니니까는 그런 긴박감이 있을 수는 없죠. 유능한 경영자들은 이와 같은 긴박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은 아니지만 마치 전쟁과 같이 긴박한 그러한 상황으로 조직이 빠르게 실용주의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경영자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하나의 기법인 것이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도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긴박감은 조성되어야 된다.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영자들에게 과대 선전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값어치가 전혀 없거나 과거의 나쁜 관료주의적 관행으로 되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관료주의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조직 내로 우리가 돌아가자, 실용주의적으로 가기 위해서부터 이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경영혁신과 경영기반 사이에 상대적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영혁신을 해야 되고 하셔야 되죠. 경영혁신. 하지만 여기 이것과 함께 경영기반이라는 것, 이 양쪽이 이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혁신들을 해가야 되지만 조직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 위에 서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대가 경영 관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꼽힌 그러한 시기였다면은 이게 80년대의 어떤 시기였다라면 90년대에는 경영 책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이게 경영 기반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영 어떤 관행에 대해서 어떤 경영 관행을 중시해야 될 것인가를 핵심이 있었다면은 90년대는 이 경영 책임, 그렇다면 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90년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실용주의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이제 이 글의 부록으로서 실용주의와 경영의 접목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쉬코 고시라는 분이 있던 겁니다. 쉬코 고시. 이분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인데, 저희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와가지고 이제 PR도 하고 취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베인 앤 컴퍼니도 그렇고, 맥켄지, 이런 다양한 그런 곳에서 와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는 잔디밭에, 대학교 잔디밭에 이렇게 뷔페처럼 깔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먹이면서 또 그 데서 설명대죠. 이런 식으로 아주 서구적으로 끌리도록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가본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쉬코 호트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파트너이고 또한 1988년까지 환경 대응력이 높은 조직 구축의 전문가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리스판시브 오거나이제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큰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후에는 신규 무선 통신 회사인 아펙스라는 회사에서 CEO를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EDS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스 이자 이제 EDS는 건 일렉트로니컬 데이터 시스템인데 한 사업 부문인데 이것이 매출액이 한 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관리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자칭 실용주의자인 고 씨가 다른 기업의 변화 전략을 조언해 주던 외부 전문가로서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실행했던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는 또한 브리콜라주,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해 나가고 계속 변화를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 브리콜라주의 모습인데, 이러한 브리콜라주적인 그러한 경영자였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이렇게 저도 회사의 시세를 나가보곤 하면은 이 경영자들, CEO들은 무엇인지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것을 생산해 나가고, 그것을 매출로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떻게 수익화할까, 또 새로운 상품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브리콜라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브리콜라주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즉 보다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스템과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실용주의적 경영자였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변수들을 조직하면서 계속 이게 브리콜라주적으로 이렇게 계속 조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경영자였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직의 변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실용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용주의에 대한 정의, 실용주의에 대한 정의, 어떻게 실용주의를 정의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변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답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실용주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와, 이 기업의 목표가 있겠죠. 이 기업의 목표와 제약 요인들, 그리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의 하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있을 수 있겠고, 회사의 역사도 있을 수 있겠고, 인간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고, 구성원들의 학습 능력,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제약 요인인 것이죠. 어떤 목표를 다가가기에 어떤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업이 배우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에 가장 적합한 변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해나가야 된다. 즉 브리콜라주와 같이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어떤 경영의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화에 이 조직이 잘 맞추어가도록 계속 조정되고 그것을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 조직 변화의 유행은 과대 선전된 것이고, 그 당시에 정말 이 조직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들이 유행과 같이 미국 기업을 지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과대 선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분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유행하고 있는 많은 변화 프로그램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흔히 특정 사실만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유행과 기업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결부시켰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품질과 리엔지니어링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품질 혁신이라든가 리엔지니어링, 조직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조직에 수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합할 수 있는, 잘 이렇게 이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전문가들은 조직에서 실행하는 데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경영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너희 기업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잘 맞을까? 이것을 통해서 기업 내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은 이야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적이 달려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조직 문제의 단지 한 단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기업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산출물이 나는 것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조직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유기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만일 기업에 어떤 자극을 가하면 기업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극을 가하면은 기업은 이제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그러한 것이고, 기업의 프로그램은 반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잘 조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나 변화 프로그램을 주면 거기서 반응이 오면 그 반응을 가지고 다시금 이 변화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조정해 나가고 그것을 맞춰가고 이러면서 이 반응 피드백을 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이 조직을 잘 맞춰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아펙스에서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러한 조직 문제에 부딪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쉬커 고시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펙스는 체계가 없었으며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 회사에 부임하였을 때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서 25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이 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쉬크 고시는 나는 비공식성을 잃지 않고 동시에 너무 많은 계층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규율을 만들기 위해 일본식 원형 구조를 추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Circular Structure이라고 해서 일본식의 어떤 원형 구조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떤 규율, 조직 내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는데 조직의 어떤 중심에 있고 여러 부서들은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조직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쉬크 고시가 세웠던 그러한 방법이 중간에 이 쉬크 고시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조직 구조가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조직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각각 부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직의 구조를 짰다는 것이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동일 수준에 있고 부서 간 경계는 차츰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는 엔지니어링과 연결되고 엔지니어링은 마케팅과 연결되었는데 이 구조는 일본식 수평 조직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단지 교과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방법을 반영해서 실용적으로 구조도를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형 구조, Circular Structure, 이 원형 구조를 이 아펙스에 맞도록 그 조직 구조를 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장 변화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구조가 상당히 시장 구조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쟁업체보다 훨씬 혁신적이었으나 우리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는데, 표준화된 일처리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누구 책임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한계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조직은 우리는 수평 조직과는 정반대쪽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죠. 즉 기능식 조직을 선택하였는데 부서의 경영자들은 고시에게 보고하고 하위 경영자들은 그에게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고시 성미에 맞지 않았으나 너무 많은 일들이 갈라진 틈새로 빠졌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짰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기능식 조직으로 바뀌어서 그 사이 틈새로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조직 구조 가운데 이렇게 이게 하나의 수평적인 조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 이게 기능적으로 얽혀가지고 결국은 이 각 조직이 과거와 같은 어떤 기능적 조직의 그러한 모습으로 뛰게 되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기능식 조직을 선택한 것은 절차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초기의 실용주의적 조치였으나,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아펙스에서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력의 결여라는 관료주의적인 고질적인 병폐가 또 발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형 구조죠. 이 원형 구조를 띄다가 그 다음에는 책임 소재 때문에 기능적 조직을 띄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예전에 관료주의의 문제점, 비효율성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팀워크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회사 전체의 목표보다는 자기 부서의 목표에 더욱더 비중을 두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그 다음의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크고시는 무엇을 채택했냐면 이 팀제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즘도 많이 팀장 있고 팀원이 있고 이렇게 팀 구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팀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처럼 시크고시도 또한 이제는 처음에는 서큘러 조직,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 그 다음에 팀적 조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브리콜라주, 계속적으로 어떤 조직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바꾸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한 사업 부분에 집중하는 다기능 팀에 속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7개월 동안은 합리적으로 또 잘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너무 많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전체 팀을 관리할 충분한 일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또 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안고 있는 제약 요인에 적합하게 팀 개념을 또한 손질하는 리스트럭처링을 또한 단행하였다. 팀제 다음에 또한 여기를 리스트럭칭을 해가지고 다시금 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직 구조를 다시 또 짜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팀을 통합함으로써 각 팀이 여러 부분의 일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대형팀을 독립적인 사업본부로 전환시켰는데, 비록 우리 회사가 너무 작아서 여러 개의 사업본부로 나누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필요와 한계 때문에 실용주의적 선택을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맞춰가면서 거기에 맞도록 조직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인해 당황해하진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또한 시크고시에게 던진 것이죠. 초기 구성원들은 조직 구조를 변경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 말했어요. 계속 바꾸니까
이 서큘러 조직으로 갔다가 기능적 조직으로 갔다가 팀제로 갔다가 또 리스트러칭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조직 구조가 바뀌니까는 좀 바꾸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점차 그들은 변화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든 아무튼 그 변화에 따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점차 변화한 자체를 익숙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치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인식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조직 구조는 유연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므로 갈등 관계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계속 바꾸다 보니까는 이 어떤 사업 단위에 필요한 적합한 조직이 이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차 이것이 맞추어가면서 이제 균형을, 어떤 갈등 관계 균형을 서서히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조직 구조는 특정한 행동 유형을 강조하는 반면 그 이외의 행동 유형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는데 변화가 지속되면서 조직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갈등 관계도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 조직을 점차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조직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변경 후에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지낸다는 점인 것이죠. 막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로 친해진 겁니다. 여기도 만났다 저기도 만났다 의사소통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짜장면을 막 비비듯이 막 서로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스며드는 것입니다. 조직 안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다른 부서들을 이해하게 되며 조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 조직 내 권력 기반을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권력 기반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계속 조직을 바꾸니까 이 권력 기반을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권력 기반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것이죠. 그들은 회사 전체에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이제는 추구하게 되었다. 한 팀에 이 팀을 뭐 잘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든 막 조직은 바뀌어지니까는 전체 회사가 잘 돼야 돼. 전체 조직이 잘 돼야 되는 쪽으로 전체 회사의 목표 쪽으로 이 조직이 이렇게 수렴되어져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슈이커 고시는 브라콜라주를 실행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슈이커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가 6개월마다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았고 적정한 선에서 항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제약 요인들에 부딪혔을 때는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변경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이렇게 바뀌기 너무 힘들어 하면 다시 구조를 바뀌어가지고 적합한 구조 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주 변경하다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조직 구조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 전에 모든 해답을 알 수는 없으며 현재의 구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실험해 볼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콜라주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계속 회사의 그 구조와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어떤 사업 단위에 따라서 적합한 그런 조직 구조 모습이 나타날 테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조직 구조를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변경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 계속 이처럼 조직은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조직이다라는 것을 구성원 자체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나 과업이 오더라도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과 신속성이 길러지겠죠.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조직의 모습이라고 보십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 처리 방식을 항상 지켜보면서 자신의 목표와 자원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실용주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여기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와 조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브리콜라주다. 이 시크 고시가 아펙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룩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 아이디어의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으로는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도입해야 된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직 구조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전문 용어와 진부한 문구, 전문 용어 아니면 진부한 문구, 이거는 다 없어야 된다. 새롭고 또한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결과, 항상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접근했는가라는 실질적인 그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용주의적인 경영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현실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경영 현실 가운데 부합한 제대로 된 조직인가 아니면 이상적인 붕 뜬 그러한 조직구조 형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에 이 실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 문제되지도 않고 핵심 사항도 아닌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특정한 사람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결국 이 사람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 구조가 변경되는, 한마디로 효율적인 형태로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향으로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화나 예기치 못한 여건에서 수정 가능해야 된다. 언제든지 한번 해놓으면은 영원 무궁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약에 또 잘못이 발견되면 그걸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적극적 실험을 통해 검증 및 보완이 된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조직 구조와 우리 어떤 모습은 적합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받고 그것을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새로 보완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러한 경영의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 생각되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과감하게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조직 구조를 과감하게 이것을, 왜냐하면 아니면 거기서 집착하고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적인 접근법, 경영 아이디어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미국 경영의 위험성을 처음에 지적하면서 실용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이 미국이 실용주의를 통해 성공한 것 같은 긴박감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경영 혁신과 경영 기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필자는 부록에서 아펙스의 최고 경영자이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파트너였던 쉬커 고시와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가 브리콜라주를 실행하면서 여러 시스템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실용주의적 경영자로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회사 변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회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계속적인 조정, 원형 구조에서 또한 어떤 기능 구조에서 또한 리스트럭처링에서 계속적인 변화를 해가는 것이죠. 계속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조직의 변화에 대한 유행과 관련하여서 품질과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조직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으로 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아, 이러한 경영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조직에 무조건
그것을 적용시키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우리 조직에 맞도록 잘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딱 접합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잘 맞지 않다 하면 다시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서 다시 접합. 그리고 맞지 않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접합.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브리콜라주, 이거의 아펙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직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조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본 부록에서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시코 고시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관련하여서 실용주의적 변화를 시작한 이후에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의 목적에 대해 점차 알아갔다는 거죠. 계속 뜯어고치니까 처음에는 이거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같아요. 좀 우리는 그만 좀 했으면, 해천 모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한 곳에 좀 진득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계속 뛰었다 붙였다가 새롭게 만들었다가 기능적 구조 만들었다가 원형 구조 만들었다가 리스트럭처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 처음에는 방황하고 갈팡질팡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네, 사업 목적에 적합하네, 그리고 좀 더 유연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많이 이렇게 새롭게 만나니까. 그래서 조직 어떤 하나의 자기 팀의 목표 거기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고 경영 아이디어가 제대로 적합하게 맞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시크 고시가 했는데 바로 그러한 경영기법이 실용주의적 경영기법이고 그것이 브리콜라주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에 따른 갈등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다고 하며 조직 구성원은 조직 전체의 목적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하여 실용주의적 관점이 조직 변화에 대한 신뢰를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우리 조직 환경 내에서 적용되기 위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 장애물들은 뻔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하고 조직 구조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팀 내에서 자신이 팀의 목표가 잘 되면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뭐 딴 팀이 어떻게 됐든 어떤 팀이 어떻게 어떤 의견이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떤 막혀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조직 구조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융합해 나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조직체로 떡반죽 만들듯이 이렇게 이 쌀이 그냥 있으면은 떡반죽이 안 되죠. 계속 쳤다가 맺혔다가 그것을 늘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주물렀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브리콜라주다. 이 시크 고시가 아펙스를 통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펙스 실용주의적 경영 방식을 통한 변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변화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실용주의적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을 짜고 그것이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즉시로 바꿔가지고 다시금 전투에 내보내고, 바로 이러한 직업들을 수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적들이 어디로 올지 모르고 적들이 어느 쪽으로 침투해 돌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새롭게 공격해야 될 기점이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렇게 임박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 조직 내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긴급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목적이고, 조직이 그렇게 함으로써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관점 하에서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영 방식이 우리 조직 내에 적용하기 적합한지, 근데 이런 실용주의적 경영 방식을 우리 조직에 적합하면 좋겠죠. 아펙스처럼. 하지만 상당한 큰 반발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격상 그냥 제자리에서 자기 하던 거 계속하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반발이 나면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까지는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이것은 갈등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조직원들은 또한 조직의 목표를 알게 되고 또한 조직원들은 서로를 알게 되고 또한 각자의 팀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목표를 더 중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 내에서는 1990년대 이미 브리콜라주가 기업 내 환경 가운데 실행되었고 바로 우리 어떤 기업 환경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새롭게 변한 이런 환경 가운데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브리콜라주적인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수업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 리더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리더십에 대한 책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데 굉장히 유익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혹시 동영상 여유가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자신이 기업의 조직원이라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리더라면은 팀장이라면은 자신의 팀원들을 어떻게 또 관리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교수님들의 내용 그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위기에 또한 나타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의 모습에 관해서 또한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들 유지하시고 또한 다음 주 이제 이 8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 9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그런 초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